교수님, 정말입니까? 진짜로요? 내 옆에 앉은 동료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버드에서 50년간 200개국을 연구한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이상하게도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진다. 발표자가 마지막에 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경제학 교수로서 25년을 살아왔지만 오늘만큼 충격받은 날은 없었어요. 모든 경제학 이론을 뒤엎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연달아 성공시킨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 그것도 고작 70년 만의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800명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게 됐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이 이렇게 꽉 찬 건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300명 정도 들어가는 이 거대한 공간이 오늘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로 가득했어요. 통로까지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도 경제학 교수로서 25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흥분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50년 연구 결과가 나오는구나. 분명히 중국 얘기일 거야. 아니면 독일의 전후 재건.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면서요. 오후 3시 정각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리처드 마셜 박사. 개발경제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그는 지난 50년간 200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해온 세계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까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셜 박사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지난 50년간 200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고 1만 명이 넘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내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보통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랬고 미국의 성장이 그랬죠. 독일과 일본도 전후 재건에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그래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이 나라는 단 3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중국 얘기가 나올 거야. 아니면 인도, 브라질? 그런데 두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을 때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아시아 반도 하나가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는 바로 이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서 실망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내 옆에 앉은 예일대 교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 얘기야? 어떤 교수는 고개를 저었고 뒷줄에 앉은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셜 박사는 이미 예상한 반응인 듯 오히려 여유롭게씩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한 나라를 기대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질입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실망이 아니라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 법칙을 송두리째 뒤엎은 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953년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같은 해 필리핀이 200달러, 미얀마가 128달러, 심지어 방글라데시도 100달러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 나라는 에티오피아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보다도 못 살았어요. 유엔의 최빈개도국 명단에서도 거의 꼴찌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2023년을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타나는 순간 누군가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 나라는 현재 연간 4조 원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마셜 박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전 세계 지도가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독일, 일본, 베트남, 그리고 이 나라.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이 나라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독일과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재건한 케이스입니다. 기술도 있었고 교육받은 인력도 있었어요. 베트남은 통일은 이뤘지만 경제 발전은 아직 진행형이죠. 마셜 박사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3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사례라는 겁니다. 이때 옆에 앉은 예일대 교수가 내게 속삭였어요.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마셜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나라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이 발표가 폭발적인 박수, 환호, 감탄사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실망했던 그 작은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지다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을까요? 마셜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엔 폐허가 된 도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도 참혹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195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주택의 60%가 파괴되었고 이 도시는 3번이나 점령당했습니다.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3분의 1이 피난민이었어요. 사진 속 서울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천막과 판잣집들이 빼곡했고 맨발의 아이들이 폐허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업시설의 90%가 파괴되었고 남아있던 지식인과 기술자 대부분이 월북하거나 피난을 떠났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욱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 필리핀이 200달러, 미얀마가 128달러, 방글라데시가 100달러였어요. 한국은 이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그 숫자에 충격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로부터 원조 쌀을 받고 있었어요. 가나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유엔의 최빈개도국 명단에서도 거의 꼴찌였죠. 마셜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온 원조 쌀을 받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 스스로도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를 바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1960년 박정희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한 남자가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를 짓겠습니다. 강당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무슨 제철소냐고요.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압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한국에는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철소가 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셜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미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농업국가로 남아야 한다. 제철소 같은 중공업은 꿈도 꾸지 마라. 지원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작은 공장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제철소는 너무 무리다. 모든 선진국들이 반대했어요.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농업을 발전시키자고 했죠. 그런데 박정희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크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을 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마셜 박사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말을 할 때 박정희의 나이가 43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완성된 제철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친 결정이 나왔습니다.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전체에 자동차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나요? 28,000대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군용차와 버스였어요. 개인용 승용차는 몇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28km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도로 건설 자금을 농업 발전에 쓰라고 권고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내부 반대도 심했어요.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도 허황된 꿈이라고 혹평했어요. 하지만 박정희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나라의 혈관을 먼저 만들면 피가 흐를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가 늘어나면 공장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마셜 박사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이 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최소 5년은 걸릴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친 결정이 나왔어요. 수출 자유지역 조성이었습니다. 수출할 물건도 별로 없으면서 수출 자유지역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시나요? 가발, 합판, 신발이었습니다. 수출 총액이 연간 5,500만 달러. 지금 삼성전자 하루 매출보다 적었어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을 만들면서 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공장을 먼저 짓고 외국 기업을 불러오자. 그들이 와서 보면 투자하고 싶어질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당연히 비웃었죠. 공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누가 투자하냐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도 정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셜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미친 결정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한국은 제철 생산량 세계 6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수출 규모 세계 6위입니다. 7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된 거예요. 강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마셜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평범한 한국 가정의 밥상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리밥과 고구마가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혼식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자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국민들이 스스로 동참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가난할수록 배고픈 법인데 먹는 건 마저 참으라고. 수요일과 토요일을 의무 혼식의 날로 정했는데 공무원부터 일반 국민까지 집집마다 쌀밥 대신 보리밥, 고구마밥을 먹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셜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정의 식탁 모습이었는데 어른들은 보리밥을 먹고 아이들만 흰쌀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팀이 당시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는 흰쌀밥을 주고 어른들만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 순간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구나. 혼식운동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쌀 소비량이 30%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이 제철소 건설 자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길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만 지원했어요. 마을마다 시멘트 300포대와 철근 1톤을 나눠줬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34,000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다음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장 입은 회사원이 퇴근 후에 삽을 들고 있고 한복 입은 할머니가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 주말에, 심지어 명절에도 나와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온 마을이 움직였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부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닌가요? 마셜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어요. 우리가 인터뷰한 당시 참여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바꾸고 싶어서 했다고요.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한 농부의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길을 닦았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우리 마을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게 힘이 됐습니다. 마셜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3년 만에 전국 농촌 지역에 도로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생기고 마을회관이 건설되었어요. 정부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저축운동입니다. 10원이라도 모으자는 구호로 시작됐는데 1970년대에 저축률이 20%를 달성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저축률이 가능하죠?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마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축을 한다? 보통은 소득이 늘어나야 저축률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가난해도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월급의 3분의 1을 저축했어요. 화면에 당시 저축통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낡고 작은 통장이었지만 거기엔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축운동에 참여한 한 공장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아이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 꿈이 저축통장이었습니다. 마셜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개인의 돈이 바로 국가산업화 자금이 된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모은 10원이 제철소 건설에 쓰이고 그 제철소에서 내 아이가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 이야기입니다. 1970년부터 3년간 이어진 대공사였어요. 위험한 고온 작업, 중장비 운반, 밤낮 없는 교대 근무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 중에 작업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장 감독이 물었죠. 왜 왔느냐, 집에서 쉬어라. 그런데 그 노동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 손으로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철소가 완성되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은 모두 외국에서 공부해 와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철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선발한 300명의 젊은이들을 일본과 독일로 파견했어요.
이들은 현지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차별도 심했지만 견뎌냈어요. 한 파견 기술자의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한국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제철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화면에 작은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손가락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했을까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서요. 한 여공의 증언이 나타났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주고 싶었어요. 힘들었지만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마셜 박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들이 번 돈이 모여서 다음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10사람의 기회가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새로운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면 내 아이들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셜 박사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연구팀이 수년간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을 포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얻는다. 이게 당시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시작됐을 때 일입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 공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설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농촌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한 조선소 노동자의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고향에서는 농사만 지었는데 여기 와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들의 학습 열의는 정말 대단했어요. 야간 기술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셜 박사가 감탄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기술을 익히자마자 고향 후배들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면서 기회를 나눠준 거예요.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조선 강국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어요. 화면에 작은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밤새 바느질일을 해서 아이 학비를 마련했어요. 내가 못 배운 한을 우리 아이만큼은 풀어야 한다면서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에서 야근하고 부업까지 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해도 괜찮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당시 한 아버지의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루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채 장사를 했거든요. 힘들었지만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마셜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개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동력이 된 겁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나선 거예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희생과 사랑 이야기였구나. 박수가 잦아들자 마셜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미친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거대한 용광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기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제철소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철소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화면에 포항제철소의 확장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100만 톤 생산하던 게 10년 만에 연간 900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마셜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늘어나자 자동차 산업이 탄생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1976년에 폰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도 연이어 설립되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철소에서 나온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기술은 어떻게 확보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이 정말 대담한 결정을 했어요. 일본 미쓰비시에서 기술을 사오는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이 가관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에서는 절대 수출용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오직 한국 내수용으로만 생산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정주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일단 계약하자. 나중에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된다. 완전히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85년 현대자동차가 엑셀이라는 차로 미국 수출을 시작했어요. 미쓰비시가 깜짝 놀랐죠. 10년 만에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독자 모델까지 개발한 거거든요. 현재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자동차 기술이 전무했던 나라가 말이에요. 조선업 이야기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972년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청중들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주영이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에 가서 조선소 건설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정주영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처음 만든 배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74년 첫 번째 배를 완성했고 불과 10년 만에 세계 조선업계를 놀라게 했어요. 현재 한국은 조선업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합니다. 특히 LNG선은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40년 전 배 만드는 법도 몰랐던 나라가 말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전국의 자동차가 2만 8천 대였다고 했죠? 그런데 10년 후인 1980년에는 52만 대로 늘어났어요. 무려 20배 증가한 거죠. 고속도로가 생기자 물류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만에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죠.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된 거예요. 그러자 고속도로 주변에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까지 이어지는 산업벨트가 만들어진 거죠. 한 도시계획 전문가의 증언이 나타났어요. 고속도로 하나가 한국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남한 전체가 거대한 경제권이 되었어요. 수출 기적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62년 한국의 수출액은 5,500만 달러였어요. 주요 수출품은 가발, 합판,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청중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려 200배 증가한 겁니다. 15년 만에요. 이런 성장률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출품의 변화였습니다. 가발과 신발에서 시작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반도체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백화점 바이어의 증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믿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일본 제품보다 좋더라고요.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요.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상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화면에 올림픽 개막식 장면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 거죠. 서구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30년 만에 달성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사례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의 당시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다. 이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가난에서 풍요를 만들어냈다. 이는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다. 마셜 박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1973년 포항제철소 1기 완공식에서 박정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해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새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마셜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세상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했는데 왜 한국만 특별하다고 하는 거냐고요. 마셜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우리 연구팀이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나라들을 철저히 분석해봤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베트남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을 보겠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물리친 놀라운 성과였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지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거의 평평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승리에만 집중했어요. 이념 통합에만 매달렸죠.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달린 근시안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제 재건보다는 정치적 복수에 몰두했어요. 남베트남 출신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떠나버렸어요. 당시 베트남을 탈출한 한 지식인의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조국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적 충성도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보트피플이 되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건 1986년입니다. 한국보다 10년이나 늦었어요. 그 10년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라크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궁전 건설, 사치품 구입, 무기 구매에만 집중했어요. 장기적인 산업 기반 구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제구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석유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석유 자원에만 의존한 채 다른 산업은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교육에도 투자하지 않았고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파 갈등이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싸우느라 국가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이라크 출신 경제학자의 증언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석유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석유만 팔면 된다고 생각했죠. 세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이 등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20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만 2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했어요. 20년간의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된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부족 갈등과 종교 극단주의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국가보다는 부족을, 미래보다는 과거 전통을 중시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던 UN 관계자의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학교를 지어줘도 여학생들은 다닐 수 없었어요. 아무리 병원을 만들어줘도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발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외부 원조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네 번째로 레바논이 등장했습니다. 레바논은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높은 교육 수준과 문화적 발전을 이뤘던 나라였어요. 아랍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1975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종교 갈등으로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렸어요. 레바논 내전 당시 사진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베이루트 시내였습니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서로 싸우느라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개인주의가 공동체 정신을 완전히 압도한 거죠. 현재 레바논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가 90% 폭락했고 국민 3분의 2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북한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분단 직후에는 오히려 남한보다 나은 조건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중공업시설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만 중시하고 실용적 개방을 거부했어요. 북한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70년대 이후 거의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기술 발전이 정체되었어요. 개인 권력 유지만이 목표인 리더십 때문에 국가 발전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마셜 박사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건 자원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과 선택이었어요. 베트남은 과거에 매달렸고 이라크는 쉬운 길만 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분열했고 레바논은 갈등에 빠졌어요. 북한은 고립을 선택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래를 보았고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단결했고 소통했으며 개방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대조를 통해 한국의 특별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현재의 한국을 보겠습니다. 마셜 박사가 마지막 장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현대적인 서울 시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야경이었어요. 현재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전자정부 부문 세계 1위. 유엔이 매년 평가하는 지표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조선업 세계 점유율 60%. 특히 LNG선은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가장 복잡한 배를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 70% 장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 1953년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청중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마셜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2009년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했어요. 개발원조위원회라는 뜻인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화면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50년 전 우리가 한국에 원조 쌀을 보내줬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될 줄은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4조 원 규모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 전수 중심의 원조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인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을 함께 전수해 주거든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마셜 박사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럼 한국만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우리 연구팀이 분석한 5가지 요소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나타났어요. 미래지향적 사고입니다. 한국은 항상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했어요. 당장 필요 없어도 미래에 필요할 거라면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철소도 그랬고 고속도로도 그랬어요. 수출 자유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일관된 리더십. 박정희 시대부터 현재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발전 의지만큼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어요. 독재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국가 발전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달랐지만 잘 사는 나라 만들기라는 목표는 모든 정권이 공유했어요.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나섰습니다. 혼식운동, 새마을운동, 저축운동 모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요소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195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했어요. 자신은 굶어도 아이 교육비는 마련했거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요소였습니다. 적극적 개방성. 한국은 외국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일본 기술이든 미국 자본이든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최신 설비가 나타났어요.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또 다른 미친 도전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성공시켰어요. 이것도 30년 후를 내다본 투자였습니다. 화면에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성공도 우연이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문화로 돈을 벌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방탄소년단 한 팀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가 연간 5조 원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다른 미친 도전이 진행 중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자율주행차 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들이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희망이 된다는 걸요. 마셜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폐허 속 서울과 현대 서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70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DNA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한국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연구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셜 박사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불사조 유전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해요. 우리가 50년간 연구한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한국은 절망에서 희망을,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든 인류 역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기립박수였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라고 실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마셜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의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민족 전체가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끼니는 굶어도 나라는 키웠던 그 정신, 오늘을 포기해도 내일을 준비했던 그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래를 꿈꾸고,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강당을 나서면서 나는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을 가진 나라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셜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진다. 그것이 바로 한국만이 가진 불사조 유전자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 이 발표를 듣고 나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세계 경제학계가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한국 국민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끼니는 굶어도 나라는 키웠던 그 마음, 오늘을 포기해도 내일을 준비했던 그 의지가 바로 한국 기적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